사장이랑 같이 뭘 하는데 사장이 이제 어디 가서 뭘 사오라고 시켜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갔거든요. 안 와. 또 뭐야 하는데 전화가 오더니요. 한 일주일만 놀다 가도 될까요? 이렇게 전화한 사람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한테 인사도 안 하시고 그냥 바로 시작을. 네. 안녕하세요. 저도 그러면 안녕하세요. 네. 아니 무슨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하든가.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같이 한 번만 안녕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정입니다. 네, 저는 이시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번 저희가 모신 적이 있는데 네, 그러게요. 그래도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으니까 네. 소개 한 번만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대 겸임 교수고 그리고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으며 바로 이 책 지식편의점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편의점 2호점을 내셨는데 그렇죠. 이 2호점이 어떤 특색 있는 점포일 것 같은데 네. 어떤 점포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니 모처럼 만나는데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확 들어가 되는 겁니까? 교수님 잘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약간 이런 우리 환담도 좀 나누고. 제가 아직 그런 부분 좀 부족해서 좀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근데 저번에 비해서 굉장히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저희가 잠깐 동안 논란을 네. 했는데 제가 좀 요즘에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제 뭐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그래도 저희도 한 2만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네. 진짜. 예. 축하드립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저는 뭐 계속 책 쓰고 이거 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놀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부럽습니다. 코로나잖아요. 그래서 원래 줌 수업 이런 거 하신 거예요? 그쵸. 줌 수업도 하는데 네. 원래 강의가 있거나 그러신 분들이 음. 진짜 강의가 많이 없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로는 재충전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마 요즘 들어 책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느끼실 거예요. 강의하셨던 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엄청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물이 2호점인가요? 그렇죠. 아직 저는 이거는 원래 예정돼 있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몰려서 그런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김에 네. 2호점의 특색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2호점은 저희가 1호점, 2호점 하니까 진짜 편의점 같은데 우리 지식편의점 첫 번째는 생각하는 인간이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들을 시대별로 모아보니까 인간이 가야 하는 어떤 방향성,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뭐 보는 사람마다 웅장하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심지어 우주까지 나갔습니다. 마지막엔 이런 어떤 흐름을 따라가 보니까 굉장히 뭔가 좀 우리 인류사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평가는 있었는데 저도 아쉬운 게 뭐였냐면 문학이 다 빠졌어요. 그렇죠. 네, 멋진 신세계 한두 개 정도 들어가고 문학이 다 빠져서 처음부터 1호점 할 때부터 문학만 모아서 내야겠다 생각했거든요. 바로 2호점이 문학이 모여있는 편입니다. 사실 문학이라고 하면 네.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읽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제가 이 책을 소개를 받고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읽은 책이 없더라고요. 부끄럽게도. 근데 제목은 다 들어봤죠. 전부 아는 네,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제목은 전부 아는 네. 책이에요. 책을 읽으면서 달과 6펜스. 제목 우리 다들 들어보셨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은 여기에 있는 책들을 네. 여러 가지 질문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대변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네. 제가 문학이라는 게 결국 인생의 어떤 갈등 포인트 하나를 좀 앞으로 끄집어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가령 뭐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면 첫사랑, 아니면은 유산상속에 대한 얘기면 또 유산상속 이런 행복한 식으로. 고민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생의 한 갈등 포인트를 끄집어내 보니까 그게 대부분 약간 나이 순으로 나열이 되더라는 거예요. 특히 10대 때는 첫사랑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20대 때는 첫사랑이보다는 새로운 사랑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30, 40대는 사랑보다는 좀 다른 일들에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걸 나열하다 보니까 10대, 20대, 30대에서 마지막에 죽음까지 이르는 인간의 생애가 나와요. 보면 이제 인생의 수레바퀴 형태로 그렇죠. 책을 네네.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부제가 인간의 생애잖아요. 인간의 생애가 줄여서 인생인가? 네, 어쨌든 이제 제가 이 책을 보고 네.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음. 거는 우리 옛날에 이제 그 플라이라는 영화 아시죠? 플라이. 네. 사랑과 이게 팔이 합쳐지. 네. 이제 제가 어떤 책을 여쭤볼지 아시겠죠? 나이가 좀 되시네요. 그 플라이라는 영화를 아시면. 네. 그 파리 대왕이라는 책이 네. 사실 제목은 다들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네. 근데 이 책이 이 팔인 줄 알고 뭔가 징그러운 그 영화가 네, 아닌가 네. 싶어가지고 저는 사실 책을 펼쳐보지도 않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책이 그런 책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사실 파리라는 상징이 있어요. 스파이더맨의 숙적이 옥토퍼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양에 보면 문어를 네. 굉장히 나쁜 빌런으로 묘사하는 예가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나오는 괴물이 문어 형상이에요. 아, 그 캐러비안 해적 보면 막 문어랑 싸우고 막 크라켄 뭐 그러잖아요.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기독교에서 보자면 빌런으로 원래 설정됐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문어나 오징어를 안 먹어요. 그런데 사실은 얘네들보다 앞서서 서양 기독교에서 빌런으로 지정된 게 파리예요. 아, 그럼 설마 이 파리가 진짜 플라이 파리인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아,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바알 제불이라고 그 목축의 신이고요. 농업의 신이 서로 경쟁자로 했을 때,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농업의 신이 바알이거든요. 아. 바알 세불. 경쟁 종교잖아요. 경쟁 신이네. 네, 경쟁 신인 거죠. 근데 저쪽의 신들을 얘기할 때 그래서 바알 뭐 제불인가 해가지고 발음이 비슷한데 파리의 대왕이라는 이름으로 나눈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바알은 저쪽 신의 이름인데 그런 것들을 지칭할 때, 그 파리 신 뭐 이런 식이 되는 게 있죠. 그래서 낮춰 부르기 위해서.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걸 그때식으로 불렀을 때는 파리 대왕이 되는 겁니다. 그 지금 여기 파리 대왕은 말하자면 기독교에서 보자면 악마의 상징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 플라이가 맞긴 맞네요. 맞긴 맞는데, 아. 근데 상징이나 은유 자체는 그냥 악마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 파리 대왕의 책을 조금만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언젠지는 안 나요. 근미래라고 하잖아요. 아. 영화 보면 몇 년 안 나오고 근미래라고 하잖아요. 근미래 핵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소년들이 수송이 되는데 몇 명인지 정확히 안 나오고 무인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소년들만 남은 거예요. 이게 남았으니까 조직적으로 어쨌든 문명사회에서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 자연에 동화돼가지고 야생. 그래서 이 두 집단이 싸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야생에서 사냥하고 이런 애들이 이제 얘네들을 거의 죽이기까지 하게 되거든요. 여기 리더 역할이었던 애가 마지막에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시점에서 그때 이제 구조대가 와가지고 구조가 되는 장면에서 끝납니다. 아, 그게 이 소설의 큰 줄거리인데 그렇죠. 이 소설이 말하는 게 뭔가 야성성이라는 거죠. 인간이 자연스럽게 놔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악설, 성선설을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과연 사람은 그렇게 놔두면 선하게 행동할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천적 악해짐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이 소설 전에 뭐가 있었냐면 산호초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소년들이 무인도에 떨어져 가지고 서로 이제 되게 선하게 서로 도와주며 잘 살아간다 이런 개념이 떴었는데 그것을 윌리엄 고딩이요 좀 패러디를 한 거예요. 아, 약간 비튼 거네. 네. 에이, 사람은 원래 그렇게 안 해. 착하지 않아. 인간 본성은 이런 거야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랑 산호초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똑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네, 하셨네. 일부러. 일부러 그렇게 해서 그때 텍스트를 아는 사람은 이제 그거구나 아는데 그거는 좀 사라졌고 역사 속으로 우리는 모르니까 이것만 남아있지만 사실은 그런 콘텍스트적인 맥락에서 나온 소설이기도 해요. 그러면 사실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성선설, 성악설 해가지고 뭐 손자는 성선설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하셨네요. 이제 이 소설에서 말하는 거는 성선설, 성악설 이거라기보다는 그냥 네. 사람은 이 사회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악해질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거에 따라 다른데 문학의 묘미죠, 그게. 사람은 놔두면 악해지지만 사회라는 시스템 안에서 그런 것들이 기능해서 좀 선하게 살 수 있다라는 개념도 되고요.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것이 사라졌을 때는 굉장히 악한 거잖아요. 야생 그대로. 그렇죠. 야생이 올 땐 그런데 문명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걸 제어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죠. 그 야생이라는 게 참, 그 만약에 이제 문명이 없어지게 되면 네. 야생의 상태에서 이제 살아남는데 그렇죠. 이 야생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본능이잖아요. 네. 내가 살기 위해서. 근데 이 본능이 꼭 악하다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불현듯 드네요, 지금. 근데 그게 사실은 모든 동물도 그렇고요. 저 동물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저 동물한테 해를 끼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제가 나한테 해가 됐을 때. 근데 그게 제가 나를 잡아먹어서가 아니라 얼마 전에 읽은 책에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네. 수렵 채집 시절에는 네. 전쟁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따먹고 그리고 인구 밀집이 워낙 작으니까 장점이 있으니까. 내 구역이 있는 거죠. 내 구역에서 살아가니까 굳이 다른 애들과 부딪힐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는데 농업이 시작이 되면서 그러니까 구역이 이렇게 겹칠 수밖에 없고요. 또 잉여 재산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대규모 전쟁이 농업시대 이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한테 해를 끼치는 게 꼭 나를 잡아먹어서라기보다는 내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저 사람이 저해하기 시작했을 때 싸우게 되고 그게 대규모가 되면 전쟁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문명이 그런 시스템을 좀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만드는 그런 성향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소설이 어떻게 보면 성선성악 뭐 이것까지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쵸. 인간의 본성은 악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원래 서양권 소설은요. 네. 성선설 성악설을 고민하지 않아요. 성악이에요 무조건. 아 그래요? 서양은 무조건 성악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원래 바탕이잖아요. 네. 원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기독교거든요. 원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추방돼서 죄를 짓고 시작하는 게 기독교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계속 반성하고 기도하는 게 기독교잖아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악하다 해서 시작하는 게 이거라 서양의 모든 학문이나 소설의 기본은 성악설로 시작을 해요. 새로운 거 배웠네. 네, 거의 유일하게 성선설 비슷한 게 에밀 같은 거, 장자크 루소의 에밀 같은 경우. 장자크 에밀 같은 경우에는 네. 자연으로 돌아가라. 아. 인간을 야생 상태에 놔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키우면 애가 착하게 자랄 것이다. 인간이 교육이 들어가면서 악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놔두면 선한데 교육이나 문명 때문에 악해지는 것이다. 이게 장자크 루소 얘기인데 거의 이 사람 빼놓고 웬만한 철학이나 서양 것들은 다 성악을 기본으로 합니다. 경작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가질까? 그 게임 이론도 성악적인 이기적인 걸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게임 이론이 성립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최대한의 이익을 갖기 위해서 그렇죠. 머리를 네. 굴리는 거니까. 네. 그러다가 서로 균형점도 나오고 이론이 성립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서양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성선설과 성악을. 그 이제 파리대왕이나 이 책 하나 참 이렇게 저희가 또 인문학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간 느낌?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주 내리십시오. 너무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네. 그런 느낌 좀 네. 드네요. 다음 책. 네. 이거는 좀 이제 너무 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읽어볼까 말까 하다가 안 읽어본 책 중에 하나가 또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네네. 이제 제가 줄거리는 영화도 나오고 하니까 음. 그냥 이제 뭐 초록창 통해서 이제 네. 줄거리는 대충 아는데 왜 개츠비가 위대할까? 개츠비는 위대한 일을 한 건 없잖아요. 대충은 아시네요. 개츠비가 그렇죠. 어떤 예. 사람인지. 예. 일단 기본적으로 위대한 개츠비라는 이 제목은 피츠제랄드는 싫어했어요. 편집자가 억지로 우겨서 한 거예요. 원래 피츠제랄드는 트리말키오 아니면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나오는 좀 이기적인 사람의 대표거든요. 트리말키오 아니면 황금 모자를 쓴 개츠비 둘 중에 하나가 좋다라고 밀었는데 편집자가 장난하세요? 이러면서 딱 잘라버리고 그럼 안 팔려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위대한 개츠비를 쓴 겁니다. 잘 됐죠. 편집자한테 완전 감사한. 예. 그랜저를 해야 되는데 예. 정말로. 그래서 저도 요즘에 웬만하면 편집자 얘기 잘 듣거든요. 근데 편집자는 왜 이 위대한 개츠비를 고집했냐면 그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위대한이라는 말이 약간 유행이었어요. 그레이트 해가지고 위대한 몬느라는 소설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때 당시에 엄청 유행을 해가지고 위대한 몬느인데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도요. 그냥 오즈의 마법사 아니잖아요. 그레이트 오즈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이란 말을 붙여서 그 당시에 유행에 편승해보자. 마케터네. 그렇죠. 근데 또 다 사라지고 이것만 남으니까 콘텍스트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거다. 가 하나의 첫 번째 설이고요. 두 번째는 또 당시에 그것도 유행인데 약장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차력사들, 네. 마법사 동네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자 그레이트 누구를 모십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게 많았대요. 약간 동남아 순회 공연. 맞아요. 그렇지만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방금 돌아온 뭐 누굴 소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약간 그래서 이런 거 사회적인 풍조를 비꼬는 형식으로 그게 이제 그레이트가 그런 식으로 쓰였는데 우리나라 치면은 동남아 순회 공연을 방금 마치고 돌아온 개츠비 씨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추론하건데 네. 후자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약간 비꼬는 듯한 네. 그런 것도 있죠. 네. 그 당시에 이제 편집자들이 이 문화에 대한 이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위대한 개츠비는 사실 이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뭐 이 위대한이라는 궁금함을 가지고 한번 독자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아마 읽어보시면 이게 왜 위대해? 라고 그렇죠. 네. 많이들 이런 찌질한 애가 어떻게 보면 스토커인데 생각하시는데 한 가지 포인트는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금권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라는 걸 비판하기 위해서 쓴 글이긴 한데요. 오히려 개츠비는 돈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첫사랑. 처음에 첫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자기가 좀 부정한 방법으로 쓴 재산 같은 걸 다 막 쓰고 나중에 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올인한 사람이다. 지금 입장에서 보자면 로맨티스트네. 그렇죠.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이니까 그런 것들이 순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위대한 개념이 그래도 좀 성립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요즘 들어 하는 거죠. 아우 아까 개츠비 씨한테 위대한이 후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네.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위대한 사랑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는 문학은요 정답이 없어요. 그렇죠. 읽는 사람의 네.
그 문학을 읽을 때 사람들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렇게 하지?라고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읽거든요. 이게 어렸을 때 수능 같은 거 공부해서 그 그래요. 예전에 제가 어디서 봤는데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시인이 자기가 쓴 시를 평론가들이 이 단어는 이걸 의미합니다. 나는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다. 저의 은사님 중에 정현종 시인이라고 네네네. 교보문고에도 그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랑 아, 한 사람이 나에게 온다는 건 오. 굉장히 뭐 대단한 일이다. 맞아요. 그 사람이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유명하시잖아요. 아 그분 그분이 제일 은사신데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은 책 한 번 쓰면 제자들도 많으니까 엄청 또 기자들이 와서 물어본다고요. 그럼 딱 기자회견장에 시인님 이 구절은 이런 뜻으로 쓰인 거 맞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절대로 대답하지 않는데요. 그냥 싱긋 웃으신대요. 그러면 기자와 평론가들이 알아서 다 써준대요. 알아서 해석을 예, 해주세요. 그분도 보시면 이런 뜻도 있었네 하면서 깜짝 놀란다는. 이런 뜻이 있었네. 근데 이게 수용미학이라고 글을 쓰는 순간 그건 내게 아니에요. 아. 보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간 순간 내게 아니다 라는 개념으로 수용미학의 관점에서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들 위대한 개츠비 한번 읽어보시고 네. 개츠비가 왜 위대한지 그쵸.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네. 책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요. 맞아요. 괜찮았나요? 네, 진행이 많이 늦었네요. 자 그리고 다음 책. 요즘에 사실 저는 이 책이 이 정도의 좀 영향 있는 작가가 쓴 제목인 줄 몰랐어요. 브람스를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네. 저는 이게 이제 뭐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이제 그냥 네. 어떻게 보면 되게 트렌디한 제목이잖아요. 그냥 그런 제목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프랑스의 어떻게 보면 대작가? 네, 프랑스와 사강의 사강 그분의 이제 소설이더라고요. 굉장히 트렌디하고 제목에도 보면 어떤 약간의 뉘앙스가 있잖아요. 요즘 나와도 뭐 되게 어. 요즘 제목 같은 느낌이잖아요. 사실 이제 어디 저기 노벨 로맨스 소설 네네. 약간 그런 제목 느낌인데 내용은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 네. 이 제목의 앞뒤 사연 조금만 소개해 주시면 이 제목이 갖고 있는 의미가 아마 독자들한테 좀 많을 것 같아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같은 경우는 개츠비가 첫사랑에 대한 얘기라면 이거는 좀 더 시간이 지나서요. 그러니까 원래 사귀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래 사귀다 보니까 루즈해지지. 네, 저녁 먹으러 몇 시까지 갈게 했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전화해보면 깜빡했네 뭐 이런 식인 거죠. 오래된 연인. 오래된. 그래서 사귀고 있긴 한데 뭔가 좀 이게 뭔지 할 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연하가. 그리고 주인공이 여자분인 거예요. 주인공이 여자고 원래 사귀던 남자가 있고 새로운 남자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물어보는 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제목인 게 브람스 자체가 연상의 여자랑 사귀기도 했고요. 그리고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데 브람스는 좀 애매한 거거든요. 취향을 타는 음악가였던 거죠 그 당시. 네, 그렇죠. 근데 지금도 약간 잔잔해서 좋긴 한데 뭔가 베토벤처럼 이런 거는 좀 덜하니까. 그래서 브람스 음악회에 있는데 가시죠가 아니라 혹시 저 브람스를 좋아하시나요? 라고 하는 게 한 번 취향을 물어봐 주는 거. 그렇게 말하자면 강요가 아니라 배려인 거죠. 오래 사귄 사람한테는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떨렸네 우리 또 이 주인공이.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화 있는데 보러 갑시다가 아니라 혹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좋아하세요? 저 좋아하는데요. 그럼 마침 영화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라고 하는 식으로 취향부터 물어보고 가는 건데 저 싫어하는데요. 그러면 잘린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제 줄거리는 대충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책보다도 사강님의 삶이 굉장히 인생 같더라고요. 열정이죠, 열정.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던데.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맞아요. 네네. 그 단어를 그분 조금만 소개해 주세요, 우리 사강님은. 근데 이 사강 같은 경우는 한 18인가 그때 이미 데뷔를 했어요, 소설가로. 이미 그냥 타고난 글쟁이셨네. 타고난 천재 문학소녀. 그래가지고 뭐 베스트셀러도 많이 만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성공을 하니까 술, 마약, 섹스 이런 거에 찌든 거예요. 전형적인 예술 천재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말 말고도 유명한 말이 많거든요. 나는 나를 파괴할 거리가 있다는 계속 마약하고 술 먹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 자기가 스스로 자살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를 하는데 내 맘이다 이거는 한번. 그거를 왜 국가가 막냐 이런 거죠. 왜 국가가 이걸 나와서 하느냐.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자살하는 것도 그러면 이걸 놔둬야 되는 것인가. 김영하 소설가 초창기에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는 소설을 썼거든요. 맞아요. 네, 요것을 모티브로 해서 쓰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책 제목도 뭐 슬픔이요 안녕. 정말 요즘 책 같지 않아요 제목이. 이분이 아주 옛날 분은 아니시고 한
1900뭐한 60년, 70년까지 했고요. 얼마 전까지 살아 계셨어요. 아. 얼마 전에 한 20년, 30년 이런 정도. 네.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근데 나는데 어쨌든 지금보다도 한참 옛날인데 그쵸? 브람스를 네. 좋아하세요. 뭐 슬픔이여 안녕 이런 키워드를 뽑아낸다는 게 그리고 엄청난 게 있거든요. 그 뭐냐면 지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가 그러니까 오래된 사랑과 새로운 사랑의 그런 어떤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잖아요. 기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면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농담하세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어봤자 2년. 좋아요. 3년이라고 해두죠. 이게 맞아. 네. 네. 그것도 이분이 한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뇌과학의 연구 결과 사랑의 유효기간이 900일 정도라는 연구 결과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그렇죠. 이분 삶은 제가 이제 사실 지식 편의점에 있다가 궁금해져가지고 프랑수아즈 4강인가 이름이 네. 검색해 보니까 이분의 삶이 정말 재밌어요. 그 삶이 그냥 소설이죠. 맞아요. 진짜 소설보다 더 재밌죠. 더 네. 소설 같은 삶을 사는 분. 그런 분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네. 저는 이제 알고 있지만 로맨가리. 에밀 졸라, 네, 니콜 로맨가리. 그렇죠. 네. 그거 사연 조금만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일단 연결되는 건 그래서 여러 가지 연인과의 사랑, 첫사랑과 연인과의 사랑도 있지만 우리 사랑이라는 게 좀 네. 범인간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인간의 네, 인간의 인간적인 사랑, 사람 인류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이 자기 앞에 생이거든요. 그렇죠. 자기 앞에 생을 사람들이 굉장히 인생책으로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인간은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그게 와 닿는 거죠. 사실 자기 앞에 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로맨가리와 에밀 졸라 얘기하셨으니까 이게 재밌는 사연은 로맨가리가 원래 이름이에요. 원래 로맨가리. 원래 전 반대로 로맨가리고 알고 있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쓰거든요. 뭐 인정을 받기도 하고 근데 스스로 프랑스 비평가들이 이 사람 약간 노예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이 에밀 졸라라는 이름으로 자기 앞에 생을 써요. 그 히트를 한 겁니다. 근데 내가 다른 이름을 썼다를 밝히지 않고 사람들이 이거 누구야 하니까 조카를 내세워서 얘가 에밀 졸라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 사람 쓴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비평가들이 로맨가리 이름으로 소설을 발표하니까 이게 이미 노예했다 얘는 조카나 따라하고 조카 에밀 졸라 따라했다. 얘는 이제 수준 이하가 됐다 이런 식으로 비평을 막 한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에밀 졸라 결국 자살을 하거든요. 자살했어요? 네, 자살해 죽고 6개월 있다가 책을 냈는데 유고적으로 거기서 에밀 졸라가 사실 내가 로맨가리다. 로맨가리가 에밀 졸라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니까 프랑스 비평계가 완전 멘붕에 빠진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만척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그 프랑스 그러니까 비평이라는 것들의 방송에서 이런 말을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엿을 먹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비평가들의 역할이 뭘까? 이건 뭐 이제 이 책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는데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이어가지고 남이 쓴 소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평가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비평가들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소설에 대해서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역할을 부여해주면서 사람들이 그래하고 봤을 때 다시 발굴되는 소설도 있고요. 미술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모르는데 비평가들이 이런 점에서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했을 때 다시 보니까 괜찮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평가들이 그런 역할들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평가들이 약간 권력화되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잘 얘기해주면 이게 뜬다 하는 식으로 스타 비평가들이 나오고 권력화되면서 그런 분들이 또 똘똘 뭉쳐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좀 문제가 됐던 거죠. 거기에 시원하게 한 방 먹였네요. 그쵸, 한 방 먹인 거고요. 쥐스킨트의 기피의 강요 같은 경우는 6페이지짜리 소설이거든요. 6페이지요? 네, 그래서 되게 유명한 소설인데 내가 뭐 읽고 싶으면 기피의 강요를 읽어라. 6페이지, 초단편. 거기 보면 한 비평가가 그 젊은 미술가한테 이 작품은 다 좋은데 이런 점은 좋은데 깊이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여자가 처음엔 귀등으로 안 듣다가 사람들이 그 비평가에게 다 따라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이 작가는 깊이가 좀 없어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자기도 내가 깊이가 없나? 하다가 결국엔 스스로도 의심을 하게 돼요. 작품 활동을 못하고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 비평가가 예전에 자기가 그런 얘기했던 걸 까먹고서 이렇게 자살까지 이를 정도로 치열한 이 고민이 이 그림에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비평가들이 너무 좋고 잘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처 모르고 흘러갔던 것들을 발굴해 주시는 좋은 비평가도 있지만 권력화돼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 뭐 양면이니까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